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사 소개랑 그다음 OT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박희섭 평가사라고 하고요. 31회 시험 합격을 했고 2년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합격할 때도 저득점은 아니고 좀 생각보다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서 좀 단기 합격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비결 감정평가 법인에서 현업 평가사로 평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좀 강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하실 때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 저장하셔서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법학원 장점이 좀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시고, 실무랑 법규는 그 담당 평가사님께 이제 내용적인 질문을 드리면 되고, 저한테는 이론과 그다음에 공부 방법론적인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방향성 잡는 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랑 법규 과목도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공부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내가 문제를 뭐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건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평가사 시험 준비할 때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수험 성적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강사님들 총론, 강론, 이게 제 거죠. 이거는 기본서는 무조건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입니다. 잠시만요. 이 교수저라고 있는데 이 교수저는 사실 교수님들이 작성한 책인데, 보통 이 시중에 있는 강사들이 쓴 수험서가 이 교수저를 바탕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강사들이 사실은 이 책을 본인의 말로 다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저를 선택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읽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만약에 수험서도 사실은 교수저의 서브 형태다 보니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수저의 내용을 좀 펴가지고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 사고 안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 일단 지금 최신 개정판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 경웅수 교수님과 성학치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만약 사실 거면 사시면 되고, 이 안정근, 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게 옛날부터 약간 평가 시장에서 바이블로 썼던 책인데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중고 매물로 올라 있는 게 막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이거는 그냥 안 보시면 되고, 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기구조, 이제 고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에너겔 또는 사라사 많이 쓰고 있고, 팁은 0.5에서 0.7, 그리고 검은색, 또 이상한 색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검은색으로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트스트림, 이거는 제가 그 혼자 공부할 때 썼던 펜인데 이걸 왜 썼냐면은 에너겔이랑 사라사는 중성 펜이고 펜심이 두꺼워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면 금방 달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볼펜 형식을 사서 일반 평일에 공부할 때 이걸 쓰고, 저는 시험 볼 때 사라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 손에 맞는 거 일단 한 번씩 사서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맞다 하면 이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약간 유혹이 생겨요. 이 만년필 한번 써볼까? 보통 라미 거 많이 쓰는데 저도 샀었어요. 근데 좀 공부하는 거 같고 좀 그런 기분이 나서 썼었는데, 이걸 안 쓰게 된 계기는 잉크가 한 번씩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시험 보다가 잉크 터지면 큰일 나겠다 해서 사실 저는 이거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성펜, 플러스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플러스펜. 근데 이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게, 시험 보다 보면 땀이 막 흥건하게 나오는데 이게 다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낭패니까. 그래서 그냥 에너겔 또는 사라사 쓰시고,
뭐 제트스트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그 평가사 시험은 답안지 형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답안지를 보통은 구매를 해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답안을 적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저는 초반에만 좀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막 썼어요. 이거를 막 필기할 때도 쓰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만 원씩 계속 나가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좀 구비해 놓고, 지금 사실 기초 강의니까 지금은 전혀 필요 없고,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좀 시작했을 때 혼자 문제 풀 때 시간 재고, 그때는 이 답안지를 구매해 가지고 양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고, 내가 충분히 됐다 했을 때는 사실 그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난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 그냥 노트에 하시면 돼요. 저도 2년차 때는 그냥 노트 구해서 노트에다가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거 사실 때 이제 조금 유명한 곳이 이제 스피드 복사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사서도 되고, 저는 좀 귀찮아서 그 서울대문고라고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송시켜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탑워치. 이거 제일 중요한데, 만약 본인이 사용했던 스탑워치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추천하는 게 이 트랙텍 스탑워치 좀 추천하는데, 저도 막 3, 4개 샀었나? 근데 마지막에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이게 좀 치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안 사신 분들은 이 스탑워치 드랙텍 거 사시면 될 것 같고, 이 준비물로 너무 많은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 끝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거 그냥 이거 준비물 고민하고 알아보는 게 진짜 재밌어서 하거든요. 수험생 때. 수험생 때는 그냥 뭐 해도 재밌으니까. 근데 이걸로 너무 시간 낭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강의 커리큘럼인데요. 이게 이제 4월부터 내년 시험까지, 네, 계획인데, 일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총론, 강론,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평일입니다. 네. 그리고 GS 스터디라고 그룹 스터디인데, 이거는 학원에 와서 문제 푸는 거. 이거는 토요일. 총론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14회, 그리고 회당 3시간씩 구성되어 있고요. 강론도 14회고, 이건 7월부터 10월까지고요. 이것도 회당 13회, 3시간. 그리고 문제풀이는 강론 끝난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10회 정도 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풀 겁니다. 그리고 GS는 특이하게 총론 끝날 때쯤 시작을 합니다. 강론 딱 시작할 때쯤 같이 시작을 해서, 이 총론에 1시간 정도, 1회 정도를 빼서 이 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강론까지가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혼자의 싸움이다. 계속 문제 풀고 공부하고. 그래서 딱 시험 보기 전주, 전전주 정도까지 GS는 잡혀 있고요. 이거 끝나면 이제 가서 딱 시험 보면 되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사실 학원의 강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개인마다 공부의 진도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거는, 학원 강의 커리큘럼이 좀 힘든데 이걸 계속 꾸역꾸역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풀이와 GS를.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만의 공부를 하는 게, 이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막 학원 GS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결국 얼만큼 기초를 탄탄하게 하냐가 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왜냐면은 과락률이 좀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대충 공부하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약간 운에 좀 맡기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난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해야겠다라고 2년차 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Q&A를 제가 몇 가지 좀 모아 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전공자도 합격 가능한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제가 OT 때도 한번 했었었는데 일단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고 저도 비전공자였고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아예 무지했습니다. 1차조차도 무지했었는데 다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이라는 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비전공자로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유리하신 분들은 이제 1차 회계경제를 대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시험을 좀 준비하다 오신 분들은 2차에서 조금 장점이 있으시고 그 정도? 근데 뭐 다 비전공자니까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무 이론 법규 중에 그러면은 이론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것도 대략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기 그러니까 기본 강의부터 연기 스터디 끝날 때까지는 7대 1대 2 정도. 그러니까 이론은 배운 거 열심히 이해하고 답안 어떻게 작성하는지 정도. 이때는 사실 문제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목차 잡는 연습만 하시면 되고 내가 내용 암기를 안 해도 보고 써도 됩니다. 이때는 대신 보고 쓰는 게 목차를 보고 쓰라는 건 아니고 내가 목차 정도는 그래도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넘어가서는 실무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근데 이때 줄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연기까지 웬만큼 실무가 다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를 조금 줄이고 법규랑 이론과 법규를 조금 늘리면 되고 이때부터는 이론도 전반적인 이제 기본 의 정도는 암기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공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기부터 시험까지는 이제 실무는 거의 뭐 끝나 있어야 돼요. 이때 내가 까먹은 거 계속 복습한다 느낌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론과 법규를 이제 완벽하게 암기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리해 놓은 서버가 있으면 서버를 암기를 하거나 내가 정리해 놓은 수험서가 있으면 그 수험서를 보고 그리고 이때는 뭐 문제 분석과 목차 잡는 연습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100%. 사실 이거만 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 시험에 좀 안정적으로. 저는 문 닫고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약간 운에 맡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 본인이 공부가 웬만큼 다 돼 있다 하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지만 다 돼 있다 하면 이 사고 확장 조금 뭐 사회 이슈도 좀 보고 사실 그거는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그리고 이론의 공부 전략인데요. 제가 다른 OT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 평가사 시험의 전략 과목은 사실은 과락률이 높은 실무랑 고득점이 가능한 법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평가사 시험이 세 과목 평균해서 위에서부터 끝낸 거다 보니까 평균 점수만 높이면 되거든요. 과락 없이. 근데 이 실무가 과락에서 발목을 잡아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보통 이게 단연차를 많이 양성시킵니다. 실무라는 과목이. 왜냐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단연차분들이 어떨 때 합격하냐면 실무가 쉽게 나갈 때 합격해서 나가요. 그럼 막 4년 차에 나갈 경우도 있고 5년 차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것도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실무가 쉽게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니까. 왜냐면 법규랑 이론은 연차가 쌓이면 못할 수가 없어요. 연차가 쌓였는데도 법규랑 이론을 못하면 이 시험은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실무랑 그다음 법규 이거는 평균 점수 높이는 겁니다. 무조건 60점 이상. 그럼 안전적으로 합격 가능합니다. 왜냐면 법규가 최고 득점이 최근 한 5, 6년 동안 70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60점 이상 맞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론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가 60점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수석을 해야 60인 건데 이거는 그냥 수석 아니고 조금만 잘해도 60이 넘는 거니까 어차피 평균 싸움이거든요. 저도 동차 때 평균 전체 평균 점수 1점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법규가 42점이었습니다. 근데 2년차 때 법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60점대 중후반 정도 맞았거든요. 65점 정도인가? 네. 그래가지고 평균 점수도 엄청 높게 합격을 했어요. 한 56점 정도 합격을 했었고, 그래서 네. 그럼 이론은 한 50점 정도 목표로 세우면 됩니다. 이론이라는 과목이 조금 진짜 애매한 과목인 게 사실은 제 주변에도 있지만 독학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책만 읽으면 내용 이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문제풀이 연습 많이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만 투자하면 이건 되는데, 그래서 강사가 하는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개념 이론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시켜 주는 거랑 플러스 이 배운 개념 이론을 이 어떻게 기출해서 출제되는지를 좀 잘 연결시켜서 공부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은. 왜냐면 어차피 누구나 대학 정도 나오면 이론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본인이 문제 푸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론은 사실 그렇게 해서 강사가 좀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본인도 최대한 강사 많이 따라오고 뭐 복습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점 정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평가사 시험이 보통 합격 점수가 평균 한 49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은 딱 50점 정도. 사실 이거 이상 맞는 게 또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론이 조금 이상해요. 과목 자체가 내가 열심히 엄청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이것도 좀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론도 글쓰기적으로 좀 타고나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론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 막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막 학문을 하는 것처럼 해요. 대학교처럼. 어떤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개념이 뭔가 강사가 알려준 거랑 다른 것 같고, 이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사는 이렇게 하고 막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이론이라 그래요. 교수님들마다도 다 내용이 다르고, 그 강사님은 어떤 A 교수님 따라서 가르친 거고 어떤 강사는 B 교수님 따라서 가르친 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강사가 가르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다 찾아보고 본인이 막 연구를 해요. 그 한 논점을 막 며칠 동안 시간 다 날리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이론은 그냥 내가 이렇게 배웠으면 이거를 답안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면 다른 강사님이 이렇게 주장하면 아, 이건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편취해서 가면 돼요. 근데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한 논점으로 싸워요. 이제 강사님이랑 너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등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피하시면 돼요. 이론은 이제 학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배운 거 답안지 어떻게 쓸지 나만의 논리, 나만의 개념을 잘 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번 커리큘럼 어떻게 짰냐면 수업에서 이제 단순하게 내용 보고 넘어가고 다음 내용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내용 보고 아, 얘가 기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근데 이제 기본 강의다 보니까 그 문제 자체를 푸는 건 아니고 이 이론이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땐 공부 시간 단축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기본 강의를 끝까지 다 나가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은 연결이 안 돼요. 아예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는 좀 시간 로스가 컸던 것 같아요. 저 공부할 때. 그래서 네, 저는 최대한 좀 기출이랑 연결해서 답안지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이렇게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네, 강조했던 게 기계 공부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너무 이제 논문 쓸 거 아니면 이거 평가서 합격하고 하면 됩니다. 그때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따고 해가지고
논문 쓰시면 되고, 네. 딱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막 죽자고 하지 말자. 그 한 개념이 나왔을 때. 네. 이제 총론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10월까지 총론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체계도, 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체계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일단 단편적으로 바로 시작해서 각각 내용을 배우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게 내용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총론 전체적인 체계도 한번 잡고 가고 이거를 잘 적어둔 다음에 항상 좀 궁금할 때마다 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강사들마다 조금 다른데 가르치는 순서가 부동산 학부터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저는 감정평가부터 좀 할 건데, 이 평가사 시험이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뭔지 물어보는 시험이잖아요. 감정평가 어떻게 할 거고, 감정평가가 뭐냐.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감정평가가 뭐고,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되고, 네, 감정평가사가 도대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를 간단하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가. 하고 넘어가고, 다음 챕터에서는 그러면 그래 알겠어,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감정평가 업무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그리고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뭐야? 평가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그래 감정평가 절차 원칙까지 배웠어. 그러면은 그래 너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럼 너가 평가하는 그 가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를 여기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치, 이거는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텐데 가치다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부동산 학은 사실 감정평가학 위에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학은 부동산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학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학이 나왔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럼 당연히 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가 원래는 부동산만 평가를 했었다가 이제는 점점 업무 영역이 확장돼 무형자산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학에 대한 기초를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가격론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돼? 그래서 학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런 법칙성이 있구나 해서 이거를 도출해서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통해서 감정평가 원칙을 정한 겁니다. 부동산은 가격은 이런 형성 원리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서 이런 법칙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져가서 감정평가 할 때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이제 강사님들과 싸우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 처음에도 말했지만 총론을 배우는 이유는 도대체 감정평가 어떻게 할 건데, 감정평가 뭐야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분석도 사실은 네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수집할 거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통해 한다. 배우고 나서 최유효 이용 분석을 배울 건데, 이건 뭐냐면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대상 물건 최유효 이용이 뭔지 판단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을 하려면 시장 분석이 선행돼야 돼요. 이 시장 분석에서 배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최유효 이용 분석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배우고 오케이 그럼 체유 유용 분석까지 배웠으니까 너는 감정평가를 할 기초는 다 되어 있다 하고 강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강론에서 뭘 배우냐면 감정평가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3방식. 네. 그다음에 뭐 유형별, 네. 목적별 평가들. 근데 결국에는 이 앞의 내용을 그래도 이해를 해야 강론 넘어갔을 때 평가는 이런 거고 이런 식의 원칙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다 적용해서 평가를 하면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총론을 하실 때 좀 편합니다. 이거를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끊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헷갈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체계도는 조금 한번 계속 상기시켜 놓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 수업 준비를 좀 할게요. 네. 일단 그 교재에 오타가 좀 있어서 오타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의 직업윤리가 아니고 감정평가 4. 네. 네. 4의 직업윤리입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이제 감정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왜 도입이 됐고 감정평가 개념은 뭐고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또 분류가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배울 거고 그다음에 요즘 좀 강조가 많이 되는 그럼 감정평가사는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 이 평가에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 평가라는 게 그 1911년 토지 수용령 때부터 그 평가에 비슷한 형식의 평가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걸 법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이게 국민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입 배경은 그냥 한마디로 이게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시면 경제 주체들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에 당사자들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뭔가 사적인 재산과 공적 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도입해서 뭔가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감정평가가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 평가제도가 성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감정평가사는 처음에는 토지평가사랑 공인감정사 제도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주관하는 곳이 달라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였던 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원수첩을 열어보면 기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평가사 자격증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격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누가 도대체 하고 어떤 업무는 누가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직가공시법이 제정되면서 감정평가사라는 단일 자격 제도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직가공시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네.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책임이 좀 명확화됐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률이 부동산 잠시만요. 네. 네. 이 해당 법률이 감정평가법과 부동산 가격 공시법으로 각각 분리가 됐어요. 2016년에. 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사법이 독립법화 됐다. 그리고 2016년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거는 한국감정원이 있었는데 그 한국감정원이 그 감정평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업무 자체는 이제 평가사들만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국감정원이 그 감정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하지 않는데 있는 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국부동산원으로 지금은 바뀌고, 지금은 현재는 평가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아 이렇구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네. 네. 사실 이제부터는 이거는 별표를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념 및 대상. 일단 감정평가의 의의는 시험을 할 때 답안지에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의 의 자체는 이 법상 정의로 똑같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 2조 2호에 근거한다 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항상 의의와 법상 정의는 그 법의 근거까지 같이 적어주면 좋습니다. 뭐 근데 내가 너무 암기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 법적 근거 정도는 빼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적어주는 게 답안의 퀄리티에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때 감정평가에서 감정이란 단어랑 평가란 단어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1원설, 2원설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은 1원설은 감정과 평가가 같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2원설은 감정과 평가는 다른 거고, 감정평가사는 감정의 업무만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까지 평가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원설은 가치평가 업무만 해야 된다는 거고, 2원설은 조사 업무까지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원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에서 컨설팅, 업무까지 다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은 이거 별표를 한번 치겠습니다. 항상 이런 법상 정의를 외울 때는 그 법상 정의 안에서 각 개념을 좀 쪼개가지고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답안 현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워놓으면은. 일단 토지 등 이 평가 대상이죠.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에요. 이 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번 딱 보시면 무형자산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 3, 4번은 묶어서 준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나눠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준부동산, 유가증권이 있다. 그걸 답안 현출할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동산, 그리고 무형자산, 중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이걸 똑같이 외우면 너무 힘들죠. 예,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이제 판정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인데 이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평가사는 가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한테 저 사람 가격이 어떻게 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돼라고 하는 거지. 이 부동산도 가격보다는 그 부동산이 가진 효용 때문에 가치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부동산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가사는 가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치를 판단한다. 네,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가격 다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사가 판단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치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시장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정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가치는 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그 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뢰인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가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판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좀 커요. 평가사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거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치랑 연결이 되긴 하는 건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평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평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똑같은 부동산을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인간의 내심적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네. 그리고 평가사의 주관성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방법이 정해지고 원칙이 정해지고 왜냐하면 그 재량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를 해줘야 돼요. 이 재량의 범위를 축소를 하지 않으면은 뭐 진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뭐 2배가 차이가 나게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평가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좀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방법 같은 것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렇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액으로 표시. 네. 그래서 가액은 그 평가의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시한다는 건 뭐냐면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1억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근데 구간추정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 점추정은 일반적인 감정평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그리고 구간 추정은 컨설팅 보고서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드리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준가액과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 뜻은 뭐 1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뜻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학설은 아까 잠깐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앞에서 사실은 개념할 때 다 배웠던 건데,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등이고, 이거는 감정평가법 2조 1호와 실무기준에서 어떤 게 토지 등인지 정하고 있고요. 뭐 본인의 역량이 되면 법령까지 외우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아까 딱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동산, 중부동산, 의제부동산, 무형자산 6가진권인데, 이 의제부동산이랑 중부동산을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한데 그냥 현업이나 부동산 실무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업이라고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좀 더 개념을 상기시키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넣은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중부동산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는 부동산을 의지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쉽게 이해는 되는데, 이걸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하나 체크하고 가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대상이 뭐야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 위의 법령뿐만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네. 조금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토지보상법에도 토지 등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고, 본인의 또 암기 역량이 되시면 이 부분도 조금 가져가시고, 안 되면 사실 버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업무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업무는 크게 이제 가치평가 업무랑, 네, 컨설팅 업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치평가 업무는 그냥 평가사가 매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점추정으로 평가 기법을 사용해서 이 부동산은 얼마야 라고 해주는 게 가치평가 업무고요. 이 법적 근거를 보시면 10조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평가 법인들이 수행한 업무, 이거는 표준지 공시시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제 보통은 공적평가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토지 수용 같은 거 했을 때 보상 업무, 보상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 네. 2번은 딱 이 정도만, 네,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재 평가는 이제 기업에서 재무구조를 변경할 때 자산을 재평가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산재 평가,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과 경매 업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금융기관 정도만 동그랗게 쳐놓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담보평가, 은행담보. 이제 은행담보는 뭐냐면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담보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하고 있고, 이 여담이지만 그 평가업에서 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5번입니다. 매출의 거의 뭐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법인 등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로 뭐 상속증여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도 현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거든요. 이게 왜 받냐면 평가사가 이제 개인이 이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증여를 할 때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유사매매 사례로 증여를 보통 하시면 돼요. 유사매매 사례라는 건
내 아파트랑 비슷한 유형의 단지에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아파트 거래됐을 때 그 거래 금액이 이제 예를 들면은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그걸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 건의 유서 매매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급하게 거래가 됐다거나 뭔가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내 부동산 가격은 이게 아닌데 너무 높은 금액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평가를 받아서 적정 금액으로 가치를 매겨주어서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만 이건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지금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 표준 공시지가 업무하고 그 다음에 보상, 국공유지 매입 매각, 자산재평가, 소송 경매, 그 다음에 담보 정도 한다. 이것만 조금 써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디 이런 데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목차라는 걸 잡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은. 근데 그 목차는 사실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의, 법적 근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이 어떤 목차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보다는 당연히 의의는 있을 거고, 근데 가치평가 업무니까 법적 근거도 당연히 있는 거지 하면은 사실 안 외워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답안지 나중에 쓸 때는 가치평가 업무 의의 쓰고 법적 근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상기하고 공부할 때부터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업무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앞 글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경, 토, 비, 타, 현, 이런 식으로 경토비타현 정도 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딱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거를 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컨설팅 업무가 뭐 이 정도 배점으로 굳이 나올 만한 것도 아니고, 뭐 컨설팅 업무가 뭐야 이렇게 보는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출제는 거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기반을 분석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분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게 있고,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수입이란 지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이거는 흔히 말하는 PF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업무인데, 그때 타당성 분석 보고서가 컨설팅 형식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보고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추정으로 컨설팅 보고서가 나갑니다. 근데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PF 사업이 많았을 때는 정말 높은 가격에 많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평가사 분들이 높은 금액으로 막 해서 대출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최근에 PF 사업이 다 빠그러지면서 엄청난 부실을 계속 겪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수지 분석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때도 한번 다시 보시고, 딱 이 정도. 그리고 법적 근거, 컨설팅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현재에서는. 지금 보면은 감정평가법에서 이 10조 6호 7호를 보면은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7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컨설팅에 대해서 쓰실 때는 이 10조의 6호, 7호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점은 이 6번은 그 수수료에 대한 보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뭐 구두면 건당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럼 컨설팅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딱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평가 업계에서 논문 낸 부분을 제가 실어왔는데 이제 감정평가와 컨설팅을 구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협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 업무 자체가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으면 안 되고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건 처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 내가 의뢰를 할 건데 너무 비싸 좀 계속 깎아달라고 하다가 어떤 평가사들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이거 컨설팅은 보수 기준이 제대로 없으니까 모든 평가사를 컨설팅으로 해서 수수료를 할인하면 되겠다. 뭐 이게 1,000만 원이면 이거는 500만 원만 받자. 그래서 어느 순간 컨설팅으로 막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침이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평가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경제적 가치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너네 컨설팅은 그냥 토지 등의 활용 방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정도로 활용해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구분을 했습니다. 양식을. 컨설팅은 감정평가에 산출 근거 넣을 수 없고 결정 의견도 넣으면 안 되고 명세표도 빼라 까지 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 자체도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혹시나 문제 출제됐을 때는 이걸 모르고 있냐 알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답안의 퀄리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현황 기준 원칙은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 또는 배제를 하지 않으면 조건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감정평가는 일단 현황 기준 원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네 컨설팅을 할 거면 현황 기준 원칙으로 하지 마. 아니면 하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해.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가치 기준 원칙 또 배제해. 이게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산출 과정이나 산출 근거가 포함되는 사항은 다 빼라는 거예요. 다음은 너네 이거 점 추정을 하지 마. 구간 추정으로만 해야 돼. 그리고 그 구간 추정도 110% 범위를 초과해야 돼. 라는 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 평가서는 그 기준 시점에서만 효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을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정하고 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근데 컨설팅은 너네 그 기준 시점도 정하지 마. 뭐 구간으로 정해.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친 내용 정도로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리고 용어의 구분.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감정이라는 용어는 자제해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만약에 답안지 현출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은 일단은 감정평가랑 컨설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럼 보고서 양식도 달랐다고 했던 것 같은 건 보고서 양식도 목차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보고서가 있으면 그 내용도 분명 구분이 될 텐데 그럼 그 내용도
목차로 잡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기억 안 나시면은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실 때 읽고 목차 읽고 내용 읽고 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